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라온 부동산 노르부입니다. 오늘 세금 관련 세무사 대표님 네네. 이진석 대표님 모시고 세금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요즘에 증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증여에 관련돼서 제가 저번 시간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증여 맞아요. 추정 관련해서.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좀 알면 좋을 내용들이 많으니까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뭐 요즘에 바쁘시죠? 지금 다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1월부터 연초니까 네. 이제 계속 바쁘더라고요. 부가세. 그죠. 당장 이제 부가세부터 가장 바쁘죠 지금. 네, 부가세 네. 바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또 나와서 그렇죠.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준비 중이시라고. 그냥 좋은 취지로 그냥 이제 아는 동료 세무사랑 같이 이제 세법 관련해서 소통할 수 있게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 두 분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대표님. 네, 일단 기대가 되고요. 근데 원래 전문이 이제 부동산으로 전문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업자 원래 전문이시잖아요. 그쵸. 이제 뭐 양도상속 증여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법인 위주로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아, 뭐 임대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맞아. 그리고 법인이 중요해. 그래서 다음에는 법인에 대한 내용을 꼭 네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법인 설립할 때 중요한 부분 놓쳤다가 나중에 하면 법인은 바꿀 때마다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관 또 변경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너무 이렇게 귀찮고 불편하고 네. 또 이거 또 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좀 많이 귀찮죠. 예. 또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야 되고 예, 맞아요. 등기소도 이제 뭐 교대에 있는 쪽으로 가야 맞아요, 되고 대표님, 맞아요. 가까운 집 근처에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원큐에 끝낼 수 있는 이제 법인 설립과 예, 법인 설립 시 꼭 해야 되는 점, 뭐 이런 네네네. 것들도 다음 시간에 꼭 한번 풀어주시면 네, 감사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채널명 뭘로 지었어요? 텍스 드라이버라고 운전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절세 목적지까지 잘 드라이빙을 해보자. 이름은 뭐 정말 요런- 이름은 정말 좋네. 이런 느낌으로 예? 다 대표님 영향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거기 나와도 여기서는 꼭 해주셔야 당연하죠. 됩니다. 예. 당연하죠. 제가 또 소개드린 분 연락 주셨나요? 어떤 너무 많아가지고 고급주택. 네네 그 제니 네. 맞죠? 네. 제니라는 네. 명 쓰시는 네. 그래가지고 약속 잡고 찾아 만나뵙기로 했어요. 아, 전화 네. 통화하고 그랬죠. 자,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또 채널도 네. 하셨다고 그러고 또 좋은 일들이 많으시니까 네. 예, 앞으로 또 좋은 기운 여기서 같이 나눠서 했으면 대표님은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네. 그러면은 내용 보도록 할 텐데 네. 증여 추정 관련해서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점 한번 네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한데 네. 슬기로운 세금 이야기 다보험 세무에게 이진석 대표 세무사 모시고 세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증여 추정입니다. 저번 영상 네. 마지막 말미에 대표님께서 그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또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해서 네, 그 약간 오해하시는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이 증여 관련해서는 마지막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면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신고대리를 하거나 컨설팅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가 막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이제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어렵지. 이런 굵직굵직한 주제들 중에 요 재산 취득 자금 등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이 아마 요거랑 이제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네, 그 뒤에 또 할 건데 다른 섹션으로 그게 마지막 주제일 것 같아요. 증여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 증여 추정하고 그걸 또 대입해서 그렇죠.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는 걸로 네, 나눠서 맞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관계 관련 네. 법령부터 나오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네네. 제45조 네네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네. 참 이게 요거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많잖아요. 네. 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하고 아니면 취득 자금을 대여를 뭐 차용증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규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다 엮여 들어가는 규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뭐 30세 이상, 뭐 40세 이상, 30세 미만 뭐 이렇게 나눠서 네. 그 사무처리 규정상의 금액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 규정이긴 한데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자면 네. 지금 상증법 45조에 여기 지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인데 재산을 취득하는 자금이거나 네. 아니면 채무
뭐 대출 금액 같은 게 갑자기 상환이 됐다. 그럼 그 상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따지는 거죠. 이 법령 자체가. 네. 그래서 취득 자금이나 상환 자금이 이 금원의 이런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추정하겠다. 간주가 아니라 이걸 증여로 추정할 테니까 일단 네. 1차적으로 네. 이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 너가 입증해봐. 갖고 와. 그렇죠. 요거죠. 다 입증의 문제인 거죠. 추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지금 1항, 2항, 3항이 있는데 네. 지금 1항, 2항이 지금 보면은 1항이 재산 취득 자금, 네. 2항이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이제 요러한 경우로 볼 때 네. 증여로 추정할 거다. 요런 관련 내용인데 핵심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형광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중요한 거네. 그렇죠. 키워드가 이제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 1항, 네. 2항은 똑같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볼 때 채무를 상환한 자의 네. 그걸 살펴보는 거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자력으로 이거를 취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걸 살펴봤을 때 이제 요 법령상에서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면 그걸 증여로 추정해서 그 재산을 취득한 자금, 그 다음에 채무를 상환한 자금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거다. 뭐 요런 내용이 1항, 2항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뒤에 벌어지는 일이네. 그렇죠. 사후네요, 사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든지 다 추정 자체가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 추후에 사전에 모든 거를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하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데 근데 참, 그렇게 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 증여세를 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케이스라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증여 추정이 중요한 거고 음. 또 여기서 붙어서 나오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증여 추정 그렇죠. 배제. 배제. 예, 그거까지 한 번에 묶어서 알면 여러분들이 사전에는 실수할 일이 네네, 대폭 맞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이상해서 넘어가서 벌어지면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난 거죠. 네. 이거 대놓고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보시면 되고. 네네. 일단은 여기 중요한 거 보면 이제 직업, 연령, 그렇죠. 소득, 재산.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수준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뭐 예, 뭔가 취득할 때 재산 상태를 봐서 이 그렇죠. 사람은 이거를 충분히 팔아가지고 살 수 있을 사람이구나. 그렇죠. 무직자여도 네네. 아니면은 뭐 소득이 사업 소득이 꽤 되고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버는 게 좀 있으니까 그렇죠. 자력으로 취득 충분하네. 뭐 이렇게 네네네. 볼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팔아서 취득하거나 네. 채무 상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령도 이제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런 게 불리하죠. 좀, 예. 뭐 학생이거나 네. 뭐 가정주부이거나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요즘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땐 네. 자금 조달기서 작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연령이 낮거나 직업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이제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니까 보통 근로소득자면은 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월달에 이제 연말정산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제 그걸 증명을 하겠죠. 네.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소득금액이 낮은데 취득하는 부동산이 10억이 넘어요. 막 그럼 이거 어떻게 취득을 했지? 그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지? 일단 입증해봐. 뭐 이거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자금 조달 그렇죠. 계획서를 쓸 때 참 네네네. 그게 여러 가지 또 조항으로 나뉘어가지고 요즘에 맞아요. 전에는 좀 러프했는데 더 이제 디테일이 강화돼가지고 철두철미. 네, 그래서 네네네. 뭐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된다는 그 강압적인 심리적으로는 압박도 네, 있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항상 그거 하면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맞아요, 써야 맞아요. 되는지. 저도 컨설팅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보통 그게 차용증이 껴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자금 자체가 부족하니까 요즘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맞아. 보통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이제 돈을 차용을 하시고 빌리는 거죠, 자녀분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어떻게 상환해라.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긴 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뭐 말씀드리고. 맞아요. 요즘에 기사 보니까 20대에서 집을 내 집 마련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네네네. 부모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어떻게들 다 세팅이 잘 들어갔겠지. 그쵸. 네. 세팅이 잘 들어갔죠. 네. 그래서 세무사님들 계시는 거고 1번은 그거고 2번이 그렇죠. 저는 좀 그래요. 이건 진짜 사후인데 이제 이제 자력으로 상환. 그렇게 그 상환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네. 이자를 계속 내라는 거예요. 아니, 대출은 갚는 게 아니다. 네, 옛날부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대출은 자산이다. 네. 대출은 갚는 게 아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레버리지. 그렇지. 네.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이미 일으킨 거는 잡은 물고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갚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연령이 있으신 분들
대출이고 과거 우리나라의 대출 이자가 셌을 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네네네. 대출 굉장히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녀에게도 되게 하지 말라고 좀 독려하고. 맞아요. 예전 같은 네,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계속 뭔가를 하면은 대출 걱정하시잖아요. 네, 걱정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계속 어떻게 세상이 될 줄 알고. 저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 음. 그러니까 빨리 갚아라.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빨리 갚아버리고 싶은 네,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있고 맞아요. 또 이거 혹여나 이제 직업 연령 소득이 약간 네. 약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렇게 증여 비슷한 모르게 했다가 증여 아닌 걸로 했는데 이거 빨리 갚아줘 버리면 입원에 해당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상환할 때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어디서 나서 갚았냐. 그걸 따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음. 부담부증여 하면 네. 인정, 부담부증여 인정. 근데 그걸 네.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갚아버리면 그렇죠. 이거 뭐야? 대표님 말씀 맞아요. 네. 사후 관리니까 이제 그쵸. 부채에 대한 사후 관리.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상환까지 사후 관리 하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맞죠. 팔 때까지는 갚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지 더 안전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2015년 12월 15일 날 개정된 거네. 그렇죠. 네. 이게 얼마 전입니다. 별로 안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3번. 근데 사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그렇죠. 말했던. 그렇죠. 그거죠. 증여추정 배제에 대한 이제 단서 규정을 달아놓은 거죠. 네. 충분히 소명을 하거나 네. 요 취득자금 상환자금에 대해서 네. 충분하게 내가 소명이 가능하거나 네. 그다음에 요 정도 취득자금 상환자금에 대해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그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엔 요 재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뭐 요 규정 단서 규정을 달아놓은 거예요 사망에. 아, 이거 궁금해서. 요게 이제 포인트죠. 네, 궁금해서 이거는 좀 빨리 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게 사망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는데 이제 여기 법령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제목이 달렸는데 1일 2번은 저희 지금 대표님이랑 둘이 네. 지금 계속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네, 그 내용이고 뭐 직업군이 좀 그렇거나 네. 연령이 낮거나 이러면은 불리하다.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 빨간색 나와 있네요. 연령이 그렇죠. 낮을수록 그렇죠. 직업군이 학생 등인 경우, 이 학생 이거는 그렇죠. 불리하죠. 뭐 빼박이지. 거의 빼박인 거죠. 네. 요즘 뭐 아기 태아도 그렇고 나이 맞아. 어린 아기들도 증여를 많이 그리고 요즘에 받거든요. 할아버지가 맞아요.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맞아요. 케이스가 할증.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더 절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 어차피 주면 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두번 낼 할인 필요가 받는 없죠. 거죠, 어떻게 두번 보면. 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그걸 또 분할해. 자녀, 손주까지 다 분할해가지고. 그게 또 증여재산 공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분도 종부세도 20%잖아요. 맞아요. 지분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명으로 하면 떨어지니까. 찢는 거죠. 네. 네. 그 밑으로 일부러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증된 금액의 합계 각종 세금을 신고 자료. 이게 이제 소득금액. 네. 그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나 네, 뭐 소득금액 뭐 증명원. 증명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 네, 원천징수 이런 네. 것들. 네, 그렇죠. 그리고 재산처분 대가. 뭐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처분해서 돈을 받아서 새로운 부동산을 네. 취득했다든지 네. 채무를 상환했다든지 네. 뭐 이런 실제 입증 가능한 금액으로 이제 입증하라 이 얘기죠. 보면은 3번에서 설명을 할 건데 2번 보면은 세금 신고한 자료, 재산 처분의 대가, 부담한 채무, 부채로 대출을 받아 직접 사용한 금액, 요 금액이 취득 재산 가액 금액과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 이제 3번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네모 박스를 이렇게 탁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취득한 것보다 네. 훨씬 돈이 못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월 100, 200인데 뭐 맞아요. 10억짜리 집이야. 맞아요. 뭐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뭐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세법도 그게 조금 이제 미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요 정도까지는 너희 납세자가 입증하지는 않아도 돼. 이런 여지를 남겨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에 뭐 누구나 자녀한테 네. 막 뭐 10억, 20억짜리 사주고 싶지. 개포동집 사주고 싶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 오피스텔, 네, 빌라를 오피스텔 대신 이렇게 자녀하고 같이 하고 또 비과세 금액도 활용하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부담부증여도 활용하면서 취득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또 물어봐요. 제가 영상 중에 또 인기 있었던 영상이 증여추정 배제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아, 네. 디테일한 것보다는 네.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네.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 그럼 4번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4번
요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을 정리해 놓은 건데 네네. 요건 이제 법령이 아니라 세무 공무원들이 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을 할 때 또 행정상 이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너무 다 볼 수가 그쵸. 없으니까. 전 국민을 다 이렇게 어.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 절대로.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취득 재산 채무 상환 나오잖아요. 네네. 주택이랑 기타 자산은 뭐 말씀하신 상가라든지 네.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음. 포함되겠죠. 예를 들면 네. 이런 취득 금액 기준 금액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30세 이상을 한번 보면은 네. 30세 이상이고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주택의 취득 금액이 1억 5천 이하다. 예를 들면. 아, 1억 5천. 그렇죠. 그러면은 증여 추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음. 요런 규정이니까 요걸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요 취득 재산 금액의 기준 금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채무 상환 금액의 기준 금액 5천만 원밖에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정한다는 그 금액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총 합계 한도가 2억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취득 자금 상환 자금의 한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만약에 5억짜리 네네네. 집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전세가 3억이야. 전세가. 네. 네. 그럼 2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30세 이상 총액 한도의 2억 안에는 네. 액수로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요거로 따지자면은 그냥 2억짜리 집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끼고 양도 취득하거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봐야죠. 그게 내가 취득하는 가액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네트로. 봐야겠네.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내가 돈 들어가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그렇게 돈으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 그럼 예를 들어 이제 10억짜리여도 전세가 8억이고 네. 사용하면 그렇죠. 1억 5천에 뭐 5천 해가지고 이제 2억 한도 내로 들어오면은 그렇죠. 채무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증여추정 배제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네.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요게 이제 100% 맹신하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거 위험하지. 그렇죠. 이제 이것만 믿고 그렇게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 돈을 따로 받은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네.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네. 그럼 이 사무처리 규정이기 때문에 요 규정 자체가 또 적용이 안 돼요. 안 되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거를 맹신하고 뭐 보통 스케줄을 세우실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규정 자체가 테두리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 증여로 추정돼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그냥 그 정도의 어감이 100%는 아니다. 그렇죠. 100%는 네. 없죠. 근데 요 정도 금액이면 증여추정 배제 들어가는 금액이면 이게 증여세를 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어차피 해봐야 얼마 안 낸다.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한 점입니다. 요즘에는 또 근데 증여추정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 4년 전만 해도 이게 네네네. 충분히 뭐 괜찮은 네. 이런 케이스가 많을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솔직히. 없어서 증여추정 배제도 이제는 좀 한물간 이야기가 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앞선 이 증여 추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철두철미하게 지금 증여 대상자의 그 연령, 직업군, 네네. 뭐 소득, 재산 수준 그렇죠. 이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변호사랑.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스케줄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산 음. 취득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네. 네. 요즘에 또 그리고 결혼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40세 이상은 조금 괜찮겠다. 4억이네요. 4억. 40세 이상은 4억이네요. 능력을 좀 높게 판단해 사회적 활동을 하니까 4억이면 이제 수도권에서 아파트는 네,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부담부 주택? 이용해서, 그렇죠. 전세 이용해서. 아 그렇죠. 주택 3억까지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겠다. 요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또 요것도 설명드린 것처럼 또 근데 또 뒤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금 출처 때문에 걸리면 그럼 또 빼박이죠. 뭐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게 이렇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 편법이 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용할 수 있는 뭐 탈세는 아니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납세자분들 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잘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절세라는 게 딴 게 없지. 딴 게 없죠. 네. 절세라는 게 테두리 안에서 네. 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절세하고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 네. 한끗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정말 세무사분들 얘기하고 맞아요. 합리적인 방법 찾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3번은 네. 대표님 그 뒤에 이제 사례로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주택을 샀는데 그 취득 자산 가액이 아파트 가액이 예를 들면 뭐 10억이다. 그럼 네. 자금 출처 입증액을 빼주는 거죠. 자금 출처 입증이라는 건 내가 뭐
소득으로 증명했거나 대출 일으킨 금액으로 이제 저희 자금 조달 계획서 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이제 뭐 내가 수중에 갖고 있던 돈, 예금자네, 그리고 뭐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받은 예를 들면 뭐 1억이라고 치면 1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증여세 신고한 그 금액, 즉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쓰는 그 금액 자체가 다 입증 금액이죠. 거기까지 입증을 했는데 채무 상환에도 마찬가지고 취득 재산가액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자금 출처 입증액을 뺀 금액이 이제 미입증액이라고 한다면 그 미입증액과 여기 보시면 산식에 이제 뭐 취득 재산가액 등 이라고 표현한 건 취득재산 또는 상환자금 20%까지를 봐줘요. 이게 뭐냐면 이제 80%까지만 입증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렇죠.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법령상 이거는 그냥 뭐 자기들이 일 편하려고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죠. 충분한 소명이 없어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80%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산칙상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취득 재산 가액 등의 20% 곱한 금액과 2억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솔직히 이제 산식으로 보면은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20%는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취득 재산 금액 중에 80%까지만 내가 입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 20%를 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네, 그건 별개의 문제. 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추정이 적용되진 않겠죠. 쓸 때는 또 딱 떨어지게 써야 되잖아요. 써야죠. 금액에 맞게. 요거는 또 이것도 조언을 받아야겠다. 어느 금액을 조금 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것도 다 고려가 되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입증액 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영상에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도로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사례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사례로. 사례 한번 보죠. 요게 지금 그건데 예를 들면 아파트가 이제 구입을 하는데 취득가격이 8억이다. 근데 아까 그 산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명 가능한 금액이 내가 이제 소득 금액이 있다. 2억으로 소명을 했고 그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취득자금에 쓴다. 3억이다. 그게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개인 수중 예금 잔액이 뭐 5천만 원이다. 지금 딱 보면 5억 5천이 입증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1번에서 2번을 뺀 미입증 금액이 2억 5천이면 이제 아까 그 산식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취득 대금 8억의 20%가 1억 6천이니까 그렇죠. 1억 6천과 2억 중에 작은 금액이 1억 6천만. 이제 여기서 이제 1억 6천과 그 미입증 금액 2억 5천을 비교하는 거예요. 미입증된 2억 5천이 법령에서 정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보다 크니까 이제 징여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등호가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됐으면 그러면은 넘어가. 징여 추정을 안 봐요. 전액에 이거 진짜 꿀팁이네. 이걸 아셔야죠. 이거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사례는 당연히 저거에 대한 게 이제 체크리스트. 그렇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100%를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다. 80%까지만 입증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80%까지만 입증하면 된다는데 법령상 그러면은 그럼 무조건 징여 추정이 적용이 안 되냐? 난 징여세 안 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징여 사실을 확인이 가능하다면 징여 사실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는 징여다. 그렇죠. 부모님 통장에 돈이 나왔다. 그러면은 맘먹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맘 먹고 보지 않는다 정도네요. 제가 볼 때 어감이 조금 그렇지만 거의 안 보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이 얘기가 오늘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래도 80%만 입증 가능하기만 해도 징여세는 부과될 수 있다. 이 질문 나올 수 있구나. 그럼 만약에 60%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그렇죠. 원래 이제 80%라고 얘기하니까 20%에 대해서만 징여세가 부과되는가? 아니죠. 아니지 당연히. 80%에서 60%를 뺀 20%에 대해서 징여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100%에서 60%를 뺀 미입증 40%에 대해서 징여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니까 산수로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80%만 입증 가능하면 되니까 그렇죠. 60%면 20%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다. 이미 이제 그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40% 전체로 징여세를 부과된다. 그렇죠. 그 아까 80% 그 산식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를 징여 추정을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나 판단 기준이고 그거를 판단했을 때 미입증 금액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그 금액 미입증 금액 전체를 때리는 거죠. 징여세를. 자,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저거 차용증은 저희 뭐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는 대표님이랑 무조건 인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상환 능력, 차용증을 어떻게 썼는지, 상환 기관과 상환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차용증 정말 제대로 쓰는 법이라고 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공부하는 영상을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아, 그래요? 꼭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세하게 했었었는데 네, 꼭 보셔야 되고 이건 증여뿐만이 아니지 자금조달계획서는 자녀가 그렇죠. 뭘 살 때도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차용 빌려주는 거는 네. 뭐 증여가 아닌데 이 차용증이 잘못되면 증여로 봐버리니까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네네네. 재산을 취득 아니면 이제 채무상환 자금 그렇죠. 소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상황에 올바르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자금 출처를 80% 이상 네. 입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 또는 상환하는 경우가 네. 이제 가능성이 가능성이 낮아진다. 낮아진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는 것이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100% 없다. 100%는 없다. 네. 거의 대부분 사람이라는 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것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80% 정도. 이 정도도 만약에 러프하는 거지. 사실 90%뭐 이렇게로 할 수 있는데 80% 정도 왔을 때 이게 이제 20% 넘어서 뭐 25% 커지게 되면은 네. 이거는 무조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세금은 다 어렵습니다. 저는 무조건 뭘 팔 때나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세무사 분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맡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세무사 중에서도 양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네네. 또 취득할 때 이런 것들 증여 전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맞게끔 누수 없이 실수 없이 네네. 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만 돌려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본인 비과세 구간에서 조금 넘어간다고 네네. 계산기 돌린 거야. 아, 그냥 네. 한번 해보시고 네, 근데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나오는 걸 냈어요. 근데 그거 돌려주냐고요. 행정 청구 해야죠. 네. 근데 네. 경영 청구도 이제 하면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제대로 그쵸.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일을 두 번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다봄 세무회계 이진석 대표님 유튜브 채널 파셨다고 하는 텍스 드라이버, 텍스 드라이버 택시가 나는데 이거 잘 지었다 진짜. 맞아요. 약간 좀 제목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채널명 괜찮아요. 드라이빙 느낌. 좋아. 텍스 드라이버의 우리 이진석 드라이버님과 함께 중요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증여 추정에 관련해서 네네. 증여 추정과 증여 추정 배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유익했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네네. 같이 세무회계 대표님과 세금 관련된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